안녕하세요. 박주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조사요원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클립은 우리가 필수 취득 자격 중에 회계 실무하고 일반 조사요원 이렇게 있는데 회계 실무를 취득하시고 넘어오신 분들 이제 조사요원이 남아있죠. 그 조사요원이라는 이제 시험에 대한 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해 보겠습니다. 이 조사요원은 어떤 시험이고 조사위원이 이제 그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뛰어갈 때도 우리의 목표물이 어딘지 그리고 거기에 거리는 얼만큼 나랑 지금 떨어져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이제 가야겠죠. 뭐 운전을 한다고 하면 일단 내비게이션을 한번 켜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언제쯤 이제 도착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요거를 뭐 한번 들어보시면서 앞으로 공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제목은 뭐 조사요원 시험 대비 전략이라고 했는데 그냥 공부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조사요원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험이 우리가 봐야 될 게 회계 실무 여러분들 합격하고 이제 넘어오셨죠? 그 회계 실무 합격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관문으로 조사요원 시험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일반 조사요원 2급이 정식 명칭인데요. 1급은 이제 요즘 치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굳이 뭐 2급이란 표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조사요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들 표현하는 요 시험을 말하는 거고 뭐 일반 조사요원이라고 하는데 뭐 일반도 잘 안 붙이죠. 그래서 우리 편한 말로 뭐 조사요원 뭐 조요 이러죠. 회실 붙었냐 조요 붙었냐 뭐 이렇게 말하죠. 조사요원 편하게 그렇게 발음하겠습니다. 자, 1년에 보통 시험이 두 번 있습니다. 6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보통 뭐 날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뭐 6월 아니라 7월에 볼 수도 있고 10월 아니라 11월에 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보통 그 즈음에서 1년에 두 번, 6월 한 번, 10월 한 번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계 실무는 보통 이제 1년에 아마 두 번 아니면 세 번 보죠. 자, 그래서 보통은 그 앞회차, 1년 단위로 생각하면 앞회차의 회계 실무 합격자가 발표 나고 그 다음 조사요원, 그 다음 회차에 있는 조사요원 응시를 받습니다. 응시 기간 있죠. 이게 앞회차의 회계 실무 합격한 사람이 이제 조사요원 바로 다음에 있는 조사요원에 응시할 수 있게 보통 그렇게 이제 일정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실무 끝나고 합격하시고 보통 넘어와서 조사용 공부를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제 조사용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회계 실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규 과정 전에 이제 따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조사용 같은 경우는 좀 낯선 경우가 많죠. 낯설어 하시는 경우가 많고 뭐 교육원 입수하기 전이나 신규 과정 전에 따시는 분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과정이든 뭐 일선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든 조사용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시고 이게 또 업무 하시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시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1년에 두 번 보는 거다. 1년에 두 번 보고 회계 실무 합격하고 보는 시험이다. 요 정도로 보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요걸 정리한 거 이제 올려드렸는데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잠깐 같이 보면서 하면 되겠죠. 화면이 같이 나오니까. 자,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조사요원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자, 이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 자, 1번과 2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교시는 여러분 뭐다? 객관식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 객관식 시험이고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죠. 우리가 법령 문제. 자, 몇 개죠? 문제가 객관식 문제로 50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뭐 그러니까 한 개당 2점이겠죠. 50문제 곱하기 2점 하면 우리가 총점은 당연히 100점이고요. 당연히 100점이고. 자, 시간은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6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1교시 같은 경우. 1교시 같은 경우 60분 안에 50문항을 풀어야 됩니다. 구성은 여러분 다섯, 다섯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 가보면 지금 이 문제가 어떤 세목에 관한 문제인지도 안내가 나가죠. 응시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국세기본법 문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7문제 나오고 다음에 국세징수법 문제다라고 해서 또 7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개, 5세목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국기법 7문제, 국징법, 국세징수법 7문제, 법인세법 12문제, 소득세법 12문제, 부가가치세법 12문제 이렇게 총 50문제죠. 법소부 각각 12개씩 해서 36문제, 36문항. 국기 7, 국징 7 이렇게 해서 14, 36 더하기 14에서 총 50문항입니다. 총 50문항, 한 문항당 당연히 2점이고요. 배점이 다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한 개당 무조건 2점, 한 개당 무조건 2점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2교시가 있죠? 2교시. 자, 쉬셨다가 1교시 시험 보고 휴식 취하셨다가 2교시가 시작되는데 2교시는 뭐다? 여러분? 주관식이죠. 주관식.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주관식. 요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무 문제다 그러죠. 실무 문제다. 그리고 네 문제고 역시 당연히 100점 만점입니다. 네 문제고 뭐 한 문제당 25점 아닙니다. 우리 회계 실무에서는 큰 거 4개 나와서 한 개당 25점 이래가지고 100점이었죠. 재무회계 100점, 원가회계 100점 이랬는데 아닙니다. 요건 그렇지 않고 이따가 배점은 밑에서 보면 되고요. 자, 시간이 중요하죠. 시간 많이 줍니까 우리? 100분. 많다면 많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자, 100분입니다.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시죠. 자, 일단 1번 문제.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1번 문제는 무조건 소득세 신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게 30점. 배점. 2번 문제는 뭐다? 법인세 신고에 관한 문제. 30점. 자, 3번 문제는 뭐다? 법인세 조사. 우리가 조사를 나가가지고 그 처분을 하는 거예요. 자, 30점. 요렇게. 요 세 개가 90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득세 문제 하나, 법인세 문제 둘. 이렇게 해서 총 90점이죠. 90점. 총 90점이고 마지막에 뭐예요? 10점. 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묻는 게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10점. 1, 2, 3, 4번 순서까지 늘 똑같습니다. 1번은 소득신고, 2번은 법인신고, 3번은 법인조사, 4번은 조사 사무처리 규정. 이렇게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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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배점까지 항상 똑같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이따가 시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1교시 같은 경우는 60분이죠. 60분. 그죠? 근데 객관식 50개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객관식 뭐 계산 문제 길게 풀고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어떤 이제 선택하는 문제죠.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공부가 돼 있다면 뭐 시간이 그렇게까지 모자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랄까 그냥 밀도 있게 내가 공부가 됐다는 가정하에 객관식 시험을 본다면은 공부가 됐다는 가정하에 판단을 좀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OX 진위 여부 판단하는 거죠. 사실 객관식이니까. 자, 뭐 어렵게 계산하는 과정이 나오고 이런 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건 사실 나와도 시간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풀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냥 진위 여부 OX 각 문항을 OX로 판단하는 정도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60분 아니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2교시 100분이죠, 100분. 100분인데 여러분 시험 보신 분들 알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제 공부가 좀 덜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풀 수가 없으니까 이 100분 시간이 엄청 많이 남을 거예요, 시간이. 공부가 조금 됐다고 하면 이게 회계 실무하고 좀 달라요. 회계 실무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평균적인 난이도로 나왔다고 하면 평균적인 난이도로 시험이 나왔다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남을 수가 없어. 그죠? 우리가 큰 문제 4개를 6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뭐 재무회계든 원가회계든. 웬만하면 시간이 그렇게 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조사요원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 하나하나당 내가 내용을 알고 연습이 됐다면 이 조사요원의 이 2교시 주관식 있죠. 여기서 시간이 모자라서 뭔가 못 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모든 문항을 완벽하게 다 이제 풀이 과정까지 다 적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모르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좀 가볍게 풀 수도 있고 가볍게 푼다는 게 못 푼다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약간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거 위주로만 푼다고 하면 100분 안에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됐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다? 객관식, 주관식 모두 다 회계 실무만큼 막 시간의 압박을 느끼면서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전제를 하고 있죠. 공부를 했다는 전제 하에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전제 하라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면 시간이 모자라서 뭐 조사위원회에서 시험 시간 안배에 어려움을 겪거나 뭐 그러지는 보통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자, 시험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 그리고 합격 요건 보시죠. 합격 요건. 자, 합격 요건은 자, 보세요. 1교시 객관식 법령, 2교시 주관식 실무 이렇게 합쳐서 120점을 획득하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 여러분 평균 60점이라는 거죠. 평균 60점. 뭐 같은 표현입니다. 합쳐서 120점을 획득하면 합격한다는 말은 평균 60점을 맞으면 합격한다는 소리죠. 평균 60점을 맞으면 합격합니다. 자, 뭐 1교시에서 70점, 2교시에서 50점, 뭐 이래도 합격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이죠. 평균 60점이라는 표현이 그냥 제가 이게 더 그냥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서 120점. 1교시, 2교시 합쳐서 120점이면 합격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꽈락은 나오면 안 돼요. 꽈락은 40점 미만이면 꽈락이에요. 딱 40점이면 꽈락이 아니고 꽈락.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교시에 100점, 2교시에 20점 이러면은 합격한 거 아니에요. 부분 합격만 한 거야. 1교시 과목 합격한 거예요. 이따가 과목 합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그렇게 불균형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잘 없을 테니까. 하지만 뭐다? 합쳐서 120점이면 합격이다. 하지만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종 합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0점이 넘더라도 아까처럼 뭐 1교시 90점, 2교시 30점 어떻게 돼요? 최종 합격 아닙니다. 1교시만 과목 합격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비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넘어오신 회계 실무는 어땠어요? 회계 실무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합쳐서 140점 이어야 합격했죠. 평균 70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회계 실무는 평균 70점이었는데 조사위원은 다릅니다. 조사위원은 난도가 더 있는 시험이에요. 더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 커트라인이 평균 60점입니다. 1교시, 2교시 합쳐서 120점이면 합격입니다. 자, 여러분 합격 난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수험생 입장에서 체감되는 이 그 회계실무하고 비교했을 때 합격 난도 제가 뭐라고 적었죠? 자, 뭐라고 읽어봅시다. 조사요원은 회계실무보다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훨씬 더 접근하기 어렵고 그런데 뭐다? 객관적인 뭐 난도 차이를 떠나서 수험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수험 전략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회계실무보다 오히려 합격하기 수월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이유는 자 이거 들으시는 분들 야 슬슬 뭐 사기치고 있네. 어렵게 내가 해보니까 합격하기 쉽지 않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자 일단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유 왜 조사위원이 왜 회계실무보다 오히려 합격하기 쉬울까?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 자체는 조사위원이 더 어려운 시험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다? 우리는 합격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전략적으로 짜서 우리가 계획을 짜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회계실무보다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왜? 1번 양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 한다는 게 아니고 양치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뭐 객관식 시험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할 때 소위 우리끼리 하는 말 있잖아요. 양치기 한다. 그게 뭐예요? 회독수를 늘린다는 거예요. 많이 본다는 거야. 많이 봐서 어떤 양으로 승부한다는 거야. 뭔가 꼼꼼하고 밀도 있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뭐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주안점이 반복해서 공부량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량 양치기가 공부량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공부량. 이 양치기는 뭐다? 공부량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여러분 이게 뭐 무슨 뻔한 소리 하고 있냐? 당연히 공부량이 많으면 합격하지. 내가 거기 결이 좀 다른 이야기라고. 당연히 절대적인 공부량이 많으면 어떤 시험이든 합격할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객관식에서 양치기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뭐 소위 우리가 뭐 눈에 바른다 이런 거 있죠. 공부는 해야 돼.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공부 외우라 이런 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 뭐 문제은행이든 기출문제든 객관식은 그렇게 반복함으로써 익숙하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이제 우리 객관식 시험 다 보셨잖아요. 그죠? 객관식 시험은 그 특유의 그런 수험 전략이 통해요, 이게.
알겠죠? 주관식은 뭐 비슷한 걸 내가 직접 안 보고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많이 그냥 본다고 해서 합격할 수 없잖아. 직접 무조건 써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눈으로만 본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내가 써보지 않으면 실력이 일정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주관식 시험은. 회계 실무에서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뭐다? 조사위원의 특징은 뭐예요? 1교시가 객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객관식이 있어서 투입 시간에 대한 점수 획득 확률이 더 확실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이 말이 야, 1교시 그래서 객관식이 엄청 쉽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 어려워. 아까 말했잖아. 법소부, 국기, 국징. 이렇게 객관식이 50개가 나오는데 법소부 12, 12, 12, 국기, 국징 7, 7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5개 세목, 주요 세 과목과 국기, 국징까지 해서 5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당연히.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라고요? 어느 정도 회독수를 늘리고 OX처럼 문장 하나하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거를 반복해서 많은 양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객관식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이거는 객관식 시험에 대해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그 우리가 무슨 고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뭐 필셋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논리적인 상황을 주고 그때그때 다른 답을 네가 도출해내라. 이런 지금 객관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가 세법이라는 틀 안에서 그 문장 하나하나가 O인지 X인지 그거를 본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X라면은 왜 X인지 그건 아셔야겠지, 공부할 때. 무조건 틀렸는데 나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X인가 보다 이러면은 조금만 변형돼도 못 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고 어느 정도는 맞았으면은 맞는 거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고 틀린 문장이라면 틀린 문장을 어디 부분이 틀렸는지 그리고 뭐 변형이 된다면 그럼 요거는 여길 바꾸면 맞는 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OX를 문장을 뭐 몇천 개를 본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회계신문을 보고 넘어오셨기 때문에 주관식이 어려운 거 아시죠? 주관식은 어떤 게 어렵죠? 주관식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 그 문제를 읽고 나서 답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캐치해야 내가 이 답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내가 다 답지에 표현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연습을 해야지. 연습하면 실력이 되죠. 올라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셨듯이 그럴 수 있는데 뭐다? 상대적으로 객관식 시험은 공부량이 뭐 소위 말하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객관식 기출 문제하고 문제 연행을 객관식에서 많이 시간을 들여서 하면 어느 정도 궤도 올라올 수 있어요. 물론 뭐 엄청 어렵게 나는 뭐 시험 회차가 어렵게 나온다면 뭐 그거에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지만 보통은 그거에 다 똑같은 조건일 거 아니야, 그죠? 모든 수험생들이, 그죠? 그러니까 양치기가 된다. 객관식이 1교시에 있기 때문에 100점 100점 중에 절반이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랄까 내 공부량을 늘려서 어느 정도 합격률이 조금 더그 뭐랄까 우리 상관계수 내가 공부했을 때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야. 객관식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1교시가 1교시 어렵더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렵죠 당연히. 쉽다는 말이 아니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1교시가 쉬우니까 여러분 1교시는 대충 하셔도 돼요. 이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면 안 돼. 1교시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뭐다? 객관식은 그래도 주관식보다 수험적으로 접근할 때 좀 부담이 덜하다는 거야. 전체적인 문제 하나하나의 사이즈가 적잖아, 일단. 그리고 반복했을 때 문장 하나하나가 우리가 좀 쌓였을 때 점수화되기 좋다라는 말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실무는 달라. 회계실무는 두 과목 다 주관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객관식이 아예 없기 때문에 뭐 찍어서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찍어서 맞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공부를 해서 풀고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일단 찍어도 5분의 1의 확률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객관식이 있다는 거는 되게 유리한 거예요. 합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죠? 자, 1번 넘어갈게요. 2번.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건데, 뭘 읽어볼까요, 일단? 자, 주관식 말합니다. 2교시. 주관식 문제 유형이 회계실무보다 더 정형화되어 있어요. 내가 직구승부 이렇게 적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회계실무도 제가 이제 제 강의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로 나오는 파트에서 한 7, 80%가 나온다. 뭐 재무회계라면
뭐 재고, 유형, 사채, 자본, 금융자산 일단 이거부터 하고 추가로 뭐 수익을 하든 뭐 다른 거를 뭐 현금 흐름표를 하든 추가적인 학습은 먼저 이 주제들부터 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회계 실무는 뭐랄까 주제가 굵직굵직한 게 선택되는 느낌이었어. 예를 들면 재고자산이 나온다. 알아. 누구나 알아. 근데 재고자산 안에 뭐가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 뭐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의 확정이라던가 기말 재고자산에 들어가야 될 항목, 컷오프, 그죠? 아니 뭐 저가법. 그리고 유형자산은 얼마나 많아요. 유형자산 안에 뭐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뭐 재평가, 뭐 너무 정부 보조금, 그죠? 그리고 뭐 그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복구 충당 부채 뭐 엄청 많잖아. 그리고 유형자산이 나오는 건 아는데 그 안에서 다양한 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큰 주제를 갈라놓고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어느 정도 경중을 가리면서 공부를 했어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런데 조사요원 주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요원 주관식은 솔직히 소득세 있죠. 1번 문제 30점짜리 소득세는 뭐 전형적인 문제만 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단 뭐 기본 공제 이런 거는 늘 똑같죠. 늘 똑같은데 그 뭐 다양한 공제 있죠. 특별 공제, 뭐 의료비 공제라던가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떤 회차에서는 기부금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회차에서는 뭐 의료비세 공제가 나오기도 하고 좀 공제도 차이가 있고 어떤 회차에서는 근로소득자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회차에서는 뭐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하지만 우리가 제가 강의할 때 가장 강조하는 우리 조사위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장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법인세 2번, 법인세 3번이야. 결국 법인세가 2번, 3번, 30점, 30점, 60점이죠, 60점. 이 두 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하잖아요. 그죠? 법인세가 2번, 3번 문제로는 따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냥 동일합니다. 그냥 접근하는 게 조금 다를 뿐이야. 2번은 네가 법인세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신고하겠냐라는 거고 3번은 조사를 했더니 얘들이 정식으로 신고했다면 나왔을 숫자가 아니라 다른 숫자로 신고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네가 우리가 정식으로 다시 계산을 한다면 얼마여야 되겠니?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제 잘못된 걸 어떻게 고치면 되겠니? 이거거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그냥 법인세 문제를 푸는 거야. 뭐 감가상각비 얼마냐? 뭐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얼마냐? 그냥 그걸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동일해. 문제 2번, 문제 3번은 그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 답 쓰는 거 그러니까 답안에 뭐 쓰는 양식 이런 게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본질적으로는 같다고요. 본질적으로는 문제 2번과 문제 3번은 그냥 법인세 문제야. 법인세 문제. 그렇기 때문에 60점이나 차지하고 있어서 핵심이에요. 주관식 풀이에 있어서. 2교시 100분 동안에 가장 핵심이 이 법인세 두 문제인데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특히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다? 예를 들면은 뭐 대손충당금 대부분 나온다고. 그리고 뭐 업무용 승용차 뭐 그거 감가상각 하는 거랑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리고 뭐 이제 수익 쪽에 뭐 손익 인식식 이런 거 나오는데 물론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회계 실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좁혀진다고요. 뭐 대손충당금 나온다고 보면 돼요. 뭐 나오는 회차도 있고 안 나오는 회차도 있는데 접대비도 그냥 나온다고 보면 돼. 접대비 대손충당금 이런 거는 뭐 계속 나오거나 한번 쉬었다가 다음에 나오거나 뭐 이렇거든요. 자, 물론 그 안에서는 공부할 게 많죠. 대손 충당금을 그냥 뭐 쉽게 풀 수 없어. 근데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이론적인 베이스도 알아야 되고 또 대손 충당금 안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돼. 접대비도 마찬가지고 몇 개가 있는데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훨씬 더 접근하기 쉬워요. 예를 들면 뭐 회계실무에서는 내가 유형자산의 재평가, 뭐 감가상각 자산의 재평가를 공부를 안 했어. 근데 만약 그게 나왔어. 그럼 그 문제 통째로 제끼는 거잖아. 못 풀어. 그런데 만약에 대선 충당금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대선 충당금을 우리가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물론 완벽하게 했으면 좋죠. 근데 완벽하게 준비를 못 했는데 대선 충당금에 대해서 뭐 기출 나온 거 정도는 풀 수 있어. 근데 이번 회차에는 다른 유형의 대선 충당금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똑같다고. 그래서 이 항목은 처음 보는 거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채권 나왔는데 요거 대손 충당금 뭐 해당 설정 대상 채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둘 중에 하나잖아. 그냥 찍는 거지. 그래서 설정 대상 채권인 걸로 가정하고 풀어보자. 나머지 틀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가 항목이 뭐 틀렸다고 해도 빵점이 나오는 거 아니야. 교수님께서 다 감안해서 채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한 거야. 100%뭐 대손 충당금이든 감가상각비든 다 똑같습니다. 모든 주제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뭐 회계사,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오는 수준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닌 게 나왔다. 뭐 항목이 한두 개 섞여 있다. 그러면은 나만 모르는 게 아닐 거라는 거야. 그거는 마음 편하게 그냥 선택해서 하나 정도 부분 점수 조금 잃는 거예요. 조금 읽고 풀면 된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회계 실무보다 훨씬 더 문제의 틀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기 훨씬 좋아요. 부분 점수 받기도 좋아. 그러니까 이게 직구승부란 표현은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비유를 한 건데 무슨 소리냐면 이거야. 이거 뭐 야구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야구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비유를 할 뿐이야. 야구는. 자, 내가 타자야, 타자. 상대방 투수에 공을 칠 거예요. 출제자가 교수님이야. 교수님이 공을 던지는 거 여러분한테 투수야. 공을 던져. 회계실무라고 하면 보통 회계실무도 그냥 이제 보통 직구예요. 이제 막 그 뭐 변화구를 말도 안 되게 섞고 이러진 않나요. 슬라이드를 쓰거나 이러진 않는데 간혹 가다가 수험생 입장에서 야 이번 회차는 유난히 좀 어려웠다 이런 회차가 있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 회차 같은 경우 비유를 하자면 교수님이 이제 그 회전을 많이 준 거야. 변화구를 준 거야. 커브 막 이런 것들 커브 포크볼 무슨 소리냐? 원래 유형자산에서 뭐 재평가를 물어볼 수 있는데 자주 나오니까. 근데 뭐 토지 재평가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번 회차는 막 갑자기 기계 장치,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걸 물어봤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조금 꼬우신 거지. 변화구인 거, 변화구. 자, 그럼 그런 게 많다는 거야. 변화구가 들어올 확률이 회계신문은 더 높아요. 하지만 우리 이 조사요원은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냥 다 직구승부야, 직구승부. 그러니까 조금 다른 코스로 들어오더라도 내가 아예 헛스윙하진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연습한 대로 스윙을 하면 뭐다? 정타로 맞아서 홈런이 나오진 않더라도 홈런이 나올 수 있지. 회차 똑같기도 하거든요. 막 기출 문제에서 거의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라면 내가 연습한 대로만 치면 홈런이 나와. 하지만 회계실무처럼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막 공이 뚝 떨어져서 스윙을 해서 공도 못 맞추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안 나왔던 무릎이 조그만 게 하나 섞여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타는 칠 수 있다고 한타는. 한타 치면 합격이에요 우리는. 알겠죠? 제 예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이거는 공부를 해보신 분은 공감할 거예요. 조사요원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야뭐 뻥치는 거 아니냐. 뭐 어려운데 그냥 좀 쉽게 그냥 쉬웁게 그냥 포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하려고 포장하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냉정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관식 점수가 회계신문보다 내가 실제로 써서 칼채점 했던 그 점수보다 체감이 더 잘 나온다는 걸 시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알겠죠? 그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바로 이게 3번이 나옵니다. 꿀채점. 지금 우리는 회계신문보다 왜 조사위원이 합격하기 오히려 더 쉽냐라는 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꿀채점. 이건 그냥 제가 쓰는 표현인데 자, 주관식을 채점하는 데 있어서 회계실무에 비해서 관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에요, 느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부분 점수 획득이 수월하다. 이거는 회계실무 대비 체감 10점 이상. 이건 체감이에요, 체감. 그냥 느낌. 저도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뭔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수험생이고, 수험생 입장에서 이걸 분석을 해보자면, 저도 이제 단연간 동안 이제 시험 친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문제를 분석하고 실제 나온 점수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하면 여러분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칼채점이라고 있어요. 칼채점이라고. 야 조금이라도 틀리면 막 다 날리고 막 빵점 주고 이렇게 매기지 않습니다. 특히 조사요원은. 회계실무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회계실무 같은 경우도 칼채점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부분 점수도 관대하게 최대한 주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그 풀이 과정에서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점수도 좀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조사요원은 회계실무보다도 더 채점이 관대한 느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뭐 막연한 느낌 이런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2번하고도 연결돼 있어. 유형이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했어. 뭐 대손 충당금을 계속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대손 충당금 이번 회차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을 다는 몰랐어. 뭐 5개 항목이 있었는데 뭐는 소멸시효 완성, 뭐는 뭐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 뭐 여러 가지 막 나왔는데
내가 다는 몰랐어. 하지만 나는 안다는 거야. 뭐를? 나는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를 계산할 때 첫 번째, 회사의 계상액은 기말 잔액으로 한다. 2번, 1 곱하기 2로 한다. 설정 대상 채권, 단기말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 곱하기 대손 실적률로 유를로 한다. 지금 하는 말 못 알아들어도 돼요. 예를 드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대손 실적률을 계산하는 일부 과정에서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죠? 항목을 넣을 걸 빼고 뺄 걸 넣고 막 이러면 좀 틀릴 거 아니에요. 퍼센테지가. 그렇더라도 점수를 준다고요. 많이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답도 틀렸고 하지만 뭐 이제 어느 정도 채점 나온 걸 보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잘 나오는데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못 받으셨다면 왜 못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냥 하는 장난으로 한 말입니다. 자,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는 가정하에 드릴 말씀이에요. 내가 아예 공부를 안 했는데 그냥 점수가 잘 나오진 않겠죠. 특히 주관식은.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풀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열심히 했고 하면 점수가 생각보다는 잘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손충당금 뭐 세무조정이 송금불산입 뭐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뭐 500원 유보 이렇게인데 숫자 계산 아예 못했어. 몰라. 시간도 없고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도 초과인지도 아닌지 몰라. 난 계산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적는 거죠. 밥에. 송금 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얼마인지 몰라. 비워놔도 돼 그냥. 뭐 100원을 적든 100 유보. 이것만 알아도 교수님께서 점수 준다고요.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네가 송금 불산입인 걸 아니? 그리고 그 소득 처분이 유보인 것도 아니? 그렇다면 점수를 조금 줄게. 이렇게 하신다고요. 채점할 때. 그렇게 안 하면 합격자가 안 나옵니다. 자, 요건 지금 잠깐 흘러가는 말로 장난한 겁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최대한 이제 채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나올 거야. 점수가. 자, 4번 그리고 요 뭐예요? 꿀 커트 라인이 꿀이다라는 말이야. 회계 실무보다 커트 라인이 꿀이다. 여러분 회계 실무 합격성 얼마예요? 합쳐서 두 과목 합쳐서 140점. 조사요원은 어때요? 합쳐서 120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회계신문은 평균이 70점이어야 돼. 조사요원은 평균이 60점이기만 하면 돼요. 거기다가 아까 1번 뭐였어? 양치기가 가능한 객관식이 있다는 거야. 그죠? 객관식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커트라인이 낮아요. 회계신문보다 낮잖아, 실질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61점이어도 합격해요. 60점이어도 합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랄까 회계 실무보다 오히려 더 공부한 만큼 합격할 확률이 더 정직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걸 그러니까 이건 그냥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시험이 제가 말했잖아요. 조사요원은 회계 실무보다 어려운 시험이에요. 시험 자체가 쉽다는 게 아니야. 야 너무 쉽다. 객관식도 그냥 한 3일 봤더니 객관식 막 180점 나오고 주관식 야 실무도 그냥 잘 몰랐는데 한 이틀 그냥 기출 한 번 정도 풀어봤더니 막 70점 나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다는 게 아니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혹시나 오해할까 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회계 실무보다 시험은 어려워요. 하지만 커트라인도 낮고 객관식도 있고 채점에 있어서도 주관식 채점에 있어서 조금 더 부분 점수를 잘 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꼬우지도 않아. 꼬지도 않아. 원래 기술됐던 거에서 크게 여러 다르게 꼬지 않아. 직구 승부라고. 그 직구 스피드에만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으면 돼. 그게 공부 실력이겠죠? 그죠? 그렇게만 하면 이 네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격하기는 쉽다라는 거예요. 회계신보다. 자, 어려운 거 압니다. 그냥 뭐랄까 공부하는데 전략을 세우는 입장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자,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4번. 그럼 과목 합격 제도. 요 제도 설명하는 거예요. 제도 설명. 제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과목 합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 과목 합격 자체 제도는 회계실무랑 똑같아. 회계실무도 뭐였어요?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 80점 이상, 즉 80점만 딱 받아도 과목 합격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난 재무회계만 공부했었어. 원과회계는 이번에 차에 아예 안 했어. 재무회계 80점 받았어. 원과회계는 그냥 안 해봤으니까 막 10점 받았어. 그러면은 뭐야? 재무회계는 과목 합격. 다음 회차에서 원과회계 합격하면 되잖아. 그죠?
다만 그 다음 회차는 안 된다는 거. 맞죠? 그건 똑같아 지금. 똑같아. 80점, 80점. 80점 이상이면 과목 합격인데 여러분 그 뭐 지금까지 시험 처음 보는 분이 아니라면은 합격자 발표한 거 보셨죠? 본 적 있죠? 조사위원회에서. 보신 분이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 조사위원회 과목 합격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명단에 과목 합격한 사람이 명단이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과목 합격자가 거의 없어 조사위원은. 하지만 보통 조사위원회에서는 과목 합격이 거의 나오지 않음.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일부러 어렵게 해서 과목 합격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제도가. 왜? 밑에 뭐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과목 합격할 정도면 그냥 최종 합격을 한다는 말이야.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과목 합격이라는 거는 여러분 80점 이상이잖아. 두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한 과목이 80점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최종 합격하지 못하고 과목 합격이란 말은 뭐야? 둘이 합쳐가지고 120점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죠? 이게 40점 미만이라는 소리잖아. 한 과목이, 다른 한 과목이. 맞죠? 맞죠? 예를 들어서 80점이야. 여기는. 과목 합격하려면 80점 받아야 되니까. 1교시가 80점이에요. 2교시에 딱 꽈락이 안 되는 40점만 맞아도 합격이죠. 그죠? 과목 합격이 아니야. 그죠? 그냥 합격이잖아. 합쳐서 120점이니까. 근데 만약 2교시에 39점이다. 그럼 일단 2교시는 여러분 뭐야? 2교시가 일단 빠르게 났죠? 빠르게 났으니까 최종 합격 못해? 최종 합격 못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교시가 100점이다. 100점이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 이 얘가 안 맞겠다. 이건 안 맞겠고 요 말로 계속 해볼게요. 자,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다? 결론이 이거예요. 1교시에 80, 한 과목에서 어떤 80점 이상 정도가 될 실력인데 다른 과목에서 다른 과목에서 40점도 안 되게 맞기가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회계실무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 원가에 좀 떨어져 있잖아, 과목이. 분리돼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재무회계만 나는 열심히 할래, 올인할래,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사위원 같은 경우는 둘 다 여러분, 뭐다? 아까 객관식에서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법, 소, 부, 국기, 국징. 5개. 주관식은 뭐예요? 소득세 한 문제, 법인세 2문제. 뭐 조사, 사무처리 규정 10점을 일단 논외로 합시다. 일단 법인세 소득세가 주관식에서도 나오고 객관식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공부를 할 때 뭐 그런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그 세목이 같이 하기 때문에 한 과목 객관식을 막 80 몇 점 받을 정도다. 그런데 주관식은 아예 안 해가지고 막 하나도 안 못했다. 이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확률적으로 회계신문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과목 합격자 거의 없어. 조사위원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로 몇 명이 간혹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보통은 뭐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하나만 그냥 올인한 거야. 그분은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냥 뭐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거나 그래서 아예 하나를 못 본 거지. 객관식은 이번에 안 할래. 주관식만 나는 달달달 할 거야. 뭐 이런 식이든 반대든. 그죠? 하지만 뭐다 회계 실무에 비해서는 과목 합격자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제도 때문에 그래. 합격 컷이 120점이잖아요. 그죠? 120점이니까. 아예 최종 합격해 버린다니까. 내가 객관식을 달달달 할 거야. 85점 받았어. 80 하나 2점씩이니까 86점 받았어. 그럼 어때요? 그 주관식은 꽈락만 아니면 합격이잖아. 그죠? 되게 유리해진다고. 그리고 주관식은 뭐 40점만 받으면 무조건 합격인데 40점만 받으면 합격인데 꽈락만 아니면 합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예 손 놓지만 않았다면 뭐 그 이따가 제가 주관식 수업 때는 다 말씀드릴 거예요. 공부 못해도 이건 하자. 뭐 성분불산이 법인세 비용 기타 사유 유출은 하자 이런 거 있어. 그건 그냥 계산하는 거 아니야. 외우기만 하면 보고 그냥 적으면 돼요. 숫자만 적으면 돼. 그리고 법인세 3번 문제 같은 경우 조사라고 있잖아요. 회사가 기존에 신고한 내용이 있어. 그걸 조사한 거야 우리가. 기존에 신고한 내용만 갖다 적어도 점수를 막 준다고 우리가 체계가. 이런 식으로 하면 40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목 합격을 노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최종 합격을 노리자 이 말이에요. 회계신문보다 더 120점이면 합격하니까 120점이면 최종 합격을 해버리니까 과목 합격을 노리거나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80점 이상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객관식을 뭐 달달달 한다고 해서 60점 이상 객관식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60점을 넘을 수는 있어.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도. 근데 80점 이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가 객관식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꽤 어렵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험 전략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1번부터 4번까지가 그냥 그 제도죠, 제도. 이런 시험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어떤 제도, 과목 합격 제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부터 중요하죠. 수험 전략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여러분 1번 객관식. 객관식 볼게요. 객관식. 여러분 1교시 객관식 시험 법령 문제 같은 경우. 자, 여러분 일단 기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이제 1번, 2번이 있는데요. 1번, 2번, 1번, 2번이 있는데 기출 문제가 있는데 기출 문제를 그 한 회 최당 50문제잖아. 그죠? 최소 5회분. 최소 5회분을 보는데 여러분 1회차당 50문제죠? 그리고 여러분 뭐 간혹 가다가 뭐 그냥 뭐 계산 간단한 계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뭐 계산이라고 해도 뭐랄까 그냥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고요. 뭐랄까 그냥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뭐 영세율 뭐 골라내서 뭐 구하라. 뭐 세금 계산서 최종 금액 단순 더하기 이런 거 있다고. 그런 게 간혹 나오고 어려운 계산 문제는 없다고 하면 50문제는 여러분 한 문제당 보기가 5개 있죠. 그죠? 보기가 5문장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회차당 우리는 그냥 러프하게 250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250문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OX 문장. 자, 이 보기 하나하나를 OX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1번 문제가 다음 중 틀린 걸 찾는 문제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이다. 그럼 1, 2, 3, 5번은 맞는 문장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맞는 문장이 왜 맞는지 한번 꼼꼼히 생각해보면서 만제 공부를 하라고. 그리고 틀린 거는 이게 어디가 틀렸고 고치면 어떻게 해야 맞는 문장이 되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뭐 문제은행식으로 똑같이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 하지만 기출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나오거나 문항 그 보기 문장이 그대로 나오거나 이런 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객관식을 준비하는 첫 걸음은 기출 문제를 완전 정복해야 돼.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 하나하나를 OX로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이게 좀 어려운데 우리가 문장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거 볼 때마다 모든 뭐 이론서를 다 찾아가면서 뭐 이론을 섭렵해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왜 틀렸는지 문장이 이걸 왜 맞는지 그리고 이걸 뭐 맞는 걸 틀리게 한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건지 내가 여기 밖에서 나온다면 틀렸다고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그 여러분들 공부했던 뭐 한국사라던가 이런 거에서 많이 했잖아. 한국사 공부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거는 한국사 진위 여부 판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 했던 것 중에서 객관식 시험을 접근하는데 진위 여부가 그냥 막 나오는 건 아니고 공부를 해야 나와요. 최소 5회 차분이잖아요. 한 250문장이고 여기다가 여러분 5회 차니까 이렇게 하면 벌써 1250 문장이죠. 1000문장을 넘게 우리가 일단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면 제가 볼 땐 이것만 해도 한 반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반 정도 정답을. 한 4, 50점은 할 수 있다고. 근데 뭐라고요? 다만 확실하게 진위 여부를 문장 하나하나를 OX를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2번은 문제은행인데요. 여러분. 1100문제. 여러분 문제은행 여러분 홈페이지 있는데 보면 문제은행 공개되어 있죠. 문제은행이 구성이 국기, 국징, 법소부 아까 말했잖아. 우리 실제 기출은 7, 7, 12, 12, 12죠. 그죠? 법소부 숫자는 조금 이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은행이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요거 숫자가 조금 적을 수 있어요. 법소부 같은 경우는. 자, 국기 100, 국징 100, 법 300, 소 300, 부 300, 뭐 이렇게 있는데 이 1100문제잖아요. 여기 보면 근데 계산 문제도 가운데 많아. 근데 너무 어려운 계산 문제는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어려운 계산 문제, 특히 부가에 있겠지? 법인세랑 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문제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이거를 2교시 주관식에서 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안 물어봐. 1교시에서. 법인세랑 소득세 같은 경우는 1교시 때 계산 문제를 잘 안 물어봐요. 왜? 2교시 때 볼 거니까. 계산 문제 풀 거니까. 뭐 국기 국징이야 원래 뭐 계산 문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부가가치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간혹 가다가 짧은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전략적으로 간다는 거야. 계산 문제 스킵합시다.
알겠죠? 우리는 대동단결해서 거의 안 나온다 보면 되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효율이. 우린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기출 문제랑 OX 진위 여부 서술형 문제를 우리는 완전 정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 자잘자잘한 우리 문제은행에 있는 뭐 그 국세 명장이나 그 계산 문제에 있는 그 객관식 그 있죠. 문제 풀이.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뒤로 밀어둡시다. 우리는 계산 문제는 2교시에서 충분히 할 거야. 이제 충분히 연습할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도 많이 공부하면 뭐 안 나오겠지만 만약 객관식 시험에서도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데도 도움이 돼. 이건 약간 그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랑 소득세 같은 경우는 1교시에도 있고 2교시에도 있죠. 1교시의 계산 문제 12 크죠. 포션이 크죠. 2교시에는 당연히 90점이잖아. 30점, 30점, 30점. 자, 이 둘은 여러분 공부를 하면 법인세랑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사위원 공부를 할 때 주관식 공부를 하면 그게 객관식에도 도움이 돼. 객관식 공부를 하면 그게 주관식에도 도움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그냥 지금 제가 그 사례를 지금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대손충당은 계속 해볼까요? 대손충당은 풀 때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작년에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 안 됐는데 대손 처리했던 거 그게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여러분 강제로 올해만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잖아. 강제 상각이 아니고 강제 서조 조정사항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올해 작년에 송금 불산임했던 거를 올해 송금 산임 마이너스 유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말하는 거 못 알아들어도 돼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야. 근데 제가 방금 말한 요 이론 내용 있죠. 이게 어디에도 나온다는 거야. 이게 객관식에도 나온다고요. 객관식에서도 문장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결산 조정 사항이다.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한 사람 말해봐요. 이거 X지. 신고 조정 사항이잖아. 신고 조정 사항은 강제 사항이라는 거고 결산 조정 사항은 회사가 결산하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내가 말한 뭐였어요?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올해 무조건 회사가 했든 안 했든 올해 송금이어야 돼. 결산 조정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잠깐만 카메라가 흔들려서 됐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고 객관식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결산 조정 사항이다. OX, X인 거야. 공부를 하면서 서로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객관식도 하고 주관식도 같이 병행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객관식 양치기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린 지금 수험 전략을 짜고 있어요. 객관식 뭐라고? 객관식에서 반드시 60점 이상 받는다는 전략으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야 돼. 주관식은 뭐예요? 자기 몫인 60점만 해도 효자야.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혹시 조사위원이 이제 고배를 마시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은 제 얘기가 더 잘 들어올 거예요 귀에. 그래서 떨어지신 분들 그랬었잖아요, 그죠? 객관식이랑 주관식 뭔가 하나가 여러분들을 배신했을 거야.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한번 그냥 스윙해서 홈런 한번 쳐보려고 했는가 이거 말고 공부를 어느 정도 했어. 객관식도 했고 주관식도 했는데 뭐 하나가 그 회차에 뭔가 나랑 잘 안 맞았어. 내 공부 방향이랑. 그래가지고 어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 전략은 주관식은 50점, 객관식에 70점 이런 전략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주관식은 여러분 뭐 저도 강의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뭐 100%를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버릴 건 버려야 오히려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 주관식은.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나는 전략을 주관식 50, 그러니까 2교시 50점, 1교시 법령에서 나는 70점 이상 무조건 난 맞을 거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기출문제 풀고 뭐 혼자 모의고사 봐도 다 괜찮았는데 유난히 그 회차에서 객관식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회차가 있습니다. 주관식은 그 난도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조사위원 주관식은 그냥 직구를 던져도 애들이 잘 못 터. 어렵다고. 직구로 그냥 그 속도로만 던져도 그냥 코너목만 조금만 이렇게 바꿔도 애들이 못 터. 막 빵점이 수두룩해요. 만약에 칼퇴점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은 오히려 난도 편차가 크지 않게 나오는 주제라던가 난도를 그렇게 크게 안 바꾸세요. 주관식은. 하지만 객관식은 이게 좀 출렁거려요. 좀 쉬운 회차가 있고 어려운 회차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략을 야 객관식 실시해.
주관식 50으로 간다. 못 가. 객관식에 64점 받았어. 못한 건 아니잖아. 자기 거는 했어요. 근데 주관식도 뭐 생각보다 괜찮았어. 54점 받았어. 그럼 118점으로 탈락이죠.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뭐 이거는 시험이니까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다 보면 뭐 운 좋게 거기보다 2점 더 받아서 120점으로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118점, 119점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가 많아. 요 시험이 많이 몰려 있어 거기에.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그거하고 이어져. 우리 시험 특징 4개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양측이었는데 객관식을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량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 양치기를 하고 제가 여기서 60점 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보통은 이거를 뭐 70이라고 해도 좋아요. 70 이상. 뭐 65, 70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60, 70, 65 이렇게 최소 60 이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객관식. 그만큼 공부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객관식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지 않으면은 60점 이상 절대 받기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시간 충분히 투자하라는 거야. 주관식은 여러분 자기 뭐 만약에 주관식에서 자기 2교시에서 60점을 받았다. 그러면 엄청난 거야. 너무 잘한 거야. 합격할 확률이 되게 올라간다는 거지. 뭐 주관식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50에서 60 받으면 좋아. 물론 60 이상 받으면 당연히 너무 좋고요. 50에서 60 사이. 50점대, 60점대 말하는 거예요, 지금. 50 몇 점만 받아도 나쁘지 않아요. 한 50 만약에 5점, 뭐 주관식이니까 뭐 56.5도 받을 수 있고 막 그렇겠죠. 이 정도만 받아도 나쁘지 않아, 2교시는. 그죠?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1교시 65, 2교시 55. 합격이죠? 그러니까 뭐요 정도 뭐 딱 맞춰서 120점에 맞춰서 공부하라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내 노력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각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각 통하는 각인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교시는 객관식을 많이 보셔가지고 60에서 65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자, 여러분 주관식은 물론 어렵죠. 어렵지. 어려운데 여러분 제가 짜는 전략이에요. 이게. 주관식은 오히려 한 제가 주관식 강의를 할 거잖아요, 지금. 주관식 강의를 할 건데 워크북으로 우리가 실무편을 공부할 거야. 근데 제 개인적인 신념은 한 두 회차나 세 회, 3회차, 2회차나 3회차 분을 잘 공부하면 조사요원은 추가적으로 다른 거 공부 안 해도 기출 문제만 한 3회차 정도를 내가 분석을 잘했다. 제 강의 듣고 제 워크북 정도를 잘 소화해 줬다 여러분이 그러면은 50점, 55점, 60점 받을 수 있어요. 최소. 물론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뭐 70점, 80점, 90점 받아요. 워크북 보고 여러 회차에서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나와.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물론 그렇게까지 시간을 투자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그냥 강의 들으시고 한 두 회차 분도 괜찮아. 시간이 없잖아 우리는. 항상 대전제가 우리 시간이 없다는 전제를 하잖아. 그죠? 그런 것 치고는 강의 시간이 너무 길긴 하지만 한 회차를 보더라도 저는 강의를 길게 하더라도 한 회차를 보더라도 꼼꼼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 한 회차 혹은 두 회차, 3회차 좋아. 좀 시간이 되면 3회차. 두 회차에서 3회차 분을 보고 나면 충분히 55점에서 60점을 주관식에서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실제로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그런 전략으로 되게 많이 성공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은 뭐다? 조사요원 주관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화구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변화구가. 물론 소득세는 조금씩 변화구가 나오고 저번 회차 안 나왔던 것도 간혹 나오고 막 금융자산 종합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간혹 나오고 막 이런데 뭐 그런 거는 안 해. 너도 안 해도 나도 안 해. 몰라. 뭐 기타 소득 뭐 나올 수 있죠. 몇 회분 정도만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하고 내가 완벽한 답안이 아니더라도 뭐 기본공제, 뭐 추가공제, 기본적인 공제 같은 것만 잘 놓고 하면 점수 확보돼. 그리고 주관식은 말했듯이 60점 두 문제가 전형적으로 나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거 열심히 들으시고 그것만 뭐 어느 정도만 틀만 외워 가셔가지고 열심히만 적으셔도 뭐 50 이상, 50 이상. 제가 뭐 보증 아닌 보증인데 열심히 한 회 차분 혹 두 회 차분을 보셨다면 50점 이상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뭐 그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그냥 제 경험과 저도 이제 교재를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여러분한테 강의도 성심성의껏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잘 소화하고 한다면은 한 두 회 차분, 2회 차분이나 3회 차분만 한다면은 50에서 60 이상은 2교시에서 받을 수 있다고.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열심히 하면 당연히 더 받아요. 제가 강의 열심히 듣고 하면 되는데, 하실 수 있는데, 혼자 더 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한정된 분들도 한 두 회 차분 정도까지만 열심히 하시면은 50점 이상은 노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죠? 물론 간단간단하게 공부하면 아까 말했듯이 뭐 주관식 64, 객관식 64, 주관식 54, 뭐 요렇게 해서 118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많이.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안타깝지만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반대로 뭐 주관식에서 56점이면은 120점을 합격일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을 내가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어느 정도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객관식, 주관식을 하시면은 막 70점, 80점 막 나와요. 엄청 고득점자도 나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막 그렇게 해서 막 캡처해서 합격했다고 막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 아닌 분들도 많잖아. 그런 분들 저공비행 60점이 컷이라고 하면 우리 나는 저공비행 할 거야. 컷만 넘길 거야. 물론 그러다가 추락하기도 하죠. 컷 안 돼가지고 추락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60점 컷이면은 저공 비행으로 통과할 거야. 그런 분들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노력을 한다는 전제예요. 공부 안 했는데 찍어가지고 객관식 60점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찍은 분들 있죠? 몇 점 나오던가요? 막 20점 나와, 30점 나와요. 치신 분들 알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세우자. 1교시 객관식 열심히 해야 된다. 시간 투자를 오히려 2교시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야. 1교시에서. 본인이 할 수 있어. 객관식이니까. 양측이 됩니다. 양측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2교시 주관식 볼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저 강의를 할 부분이죠. 주관식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식 열심히 하시면은 법인세,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객관식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계산을 하면서 풀어봤던 거. 실제로 송금, 산입, 채권,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해서 뭐 100원 마이너스 유입을 했다. 그러면은 손으로 그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 문장으로 나왔을 때도 해석이 된다고. 오, 그렇지. 신고조정사항인데? 아니잖아. 결산조정사항 아니지. X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도움이 서로 됩니다. 법인세, 소득세 같은 경우 둘 다 나오니까. 자, 주관식은 여러분 뭐다? 워크북. 제가 저하고 함께한 요 강의하고 교재를 이용해 가셔가지고 주관식을 대비하면 됩니다. 최소 3회분, 뭐 2, 3회분이라고 합시다. 물론 뭐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최신 회차부터 하시는 거예요. 뭐 나는 무조건 5회차분 볼 거야. 그러니까 막 지금 여러분들이 볼 게 65회죠? 그런가? 66회죠. 65회는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거고. 그래서 나는 62, 3, 2, 3, 4, 5 뭐 이렇게 공부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가장 최근 거부터. 지금 우리가 조사해 놓고 6권을 제가 이제 이어서 강의를 할 건데 그때 6권이 65회차잖아요. 가장 최근에 본 거. 6월 달에 2021년 6월 달에 본 시험. 일단 이 회차부터 하세요. 왜? 가장 최신 경향일 거 아니에요.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사연 중간식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뀌지 않아요. 크게 바뀌지 경향이 바뀌지 않는데 그래도 뭐랄까 최신 경향이란 건 있잖아. 조금은 있을 거 아니야. 조금은. 그러니까 최신 거부터 보세요. 한 회 차분을 만약에 봐야 된다. 그럼 여러분 뭐 봐야겠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 딱 한 회 차분만 볼 거야. 그러면 당연히 65회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전략적으로 다르다고 회계신무랑. 회계신무도 똑같은 게 나오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공부했죠.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 보니까 60, 예를 들어 회계신무 만약에 이번에 뭐 40 몇 회 봤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볼 게 43회야. 예를 들어서. 근데 42회를 봤더니 42회 시험에 유형자산 재평가 상각자산이 나왔어. 야, 이걸 연속해서 또 내실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안 봐야지. 라고 하면 돼, 사실. 현명한 전략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괜찮은 전략인데 조사요원은 안 그래요. 조사요원은 말했듯이 야 이번 회차에 65회 대손충당금이 나왔구나. 66회는 안 봐야지. 이러면 안 돼. 조사요원은 나오는 게 뭐 접대비가 나왔구나. 그럼 이번 회차는 안 나오겠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 대손충당금이. 연속해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적어도 연속해서 나오거나 한 번 쉬고 나오거나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가장 최근 회차부터 섭렵해. 정복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회차. 두 회분. 3회분을 본다면 바로 앞에 거. 이런 식으로 봐주세요. 참고할 때. 자, 물 좀 마실게요. 엄청 길어지고 있네. 1시간이 됐는데. 지금까지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십니까?
어차피 지금 이 강의는 지금 이 클립은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그냥 속도를 빨리 해서 들으시든 그냥 내용만 그냥 보셔도 돼요. 어차피 적혀 있는 거 설명하는 거니까. 그럼 주관식 구성은 이렇게 4개로 돼 있다고 했죠. 소득세 신고 30점, 법인세 신고 30점, 법인 조사 30점, 마지막 조사 사무 처리 규정 10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30, 30, 30, 10점이죠. 그러니까 소득세 30점, 법인세 60점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마지막 여기 밑에 4번 조사 사무 처리 규정 10점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다?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야. 그거에서 주요 사무 처리 규정 그냥 몇 개 외워가세요. 그냥 보고 가시라고.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 최근 2, 3년 동안은 이 4번이 여러분 부분 점수를 얻기 수월한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예를 들면 자, 뭐 가나다라 마바사아 뭐 이래가지고 쭉 문장을 사무처리 규정에 관한 문장을 쭉 주시고 교수님께서 주시고 이 중에서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적어라. 뭐 가, 다, 마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뭐 그것도 완벽하게 모를 수 있지. 뭐 가랑 다는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모르겠다. 그래 적을 거야. 가, 다 이렇게. 아예 백지로 놔두진 않게. 주관식이긴 한데 주관식을 가장한 주관식의 형태를 띤 객관식인 느낌으로 많이 줘요. 요즘은. 물론 이거는 뭐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이번 매 회차가 약속된 건 아닌데 요즘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모른다고 해서 사무처리 규정 마지막 4번이 빵점 나오기에는 잘 안 나와요. 요즘. 그렇기 때문에 뭐다? 어떤 식으로든 느낌으로 맞출 수 있다는 거야. 뭐 납세자 보호 헌장을 뭐 당연히 낭독해 줘야겠죠. 잘 모르지만 조사하러 가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느낌으로만 풀어도 정답은 반은 맞출 수 있습니다. 막 일몰이 지났는데 어디 가가지고 뭐 조사하러 가가지고 일몰 해가 졌는데 막 여기저기 막 뒤져볼 수 있다. 안 될 것 같잖아 왠지. 그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도 뭐다? 그냥 5점 뛰기 합시다. 5점 뛰기. 이 정도면 충분해. 4번 문제는 10점 이 중에서 한 4, 5점만 맞아도 잘하는 거라고. 괜찮아, 괜찮아. 이것까지, 이런 점수까지 포함해서 아까 전에 제가 2교시 주관식이 50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밑에 봅시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1번 소득신고 30점, 2번 법인신고 30점, 3번 법인조사 30점. 이렇게 90점, 총점 90점을 현실적인 수험 대비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자 이 말이야. 저도 강의를 이거 말 거예요. 워크북에서 아예 4번 같은 경우는 뺐어 그냥. 알겠죠? 4번 같은 경우는 뺐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출 문제 쭉 보면서 몇 회 차분, 이거는 짧으니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회 차분을 보시면서 야 이거 안 나오면 나는 그냥 감으로 간다. 이런 느낌으로 눈으로 훑어보세요. 그런 식으로만 하시면 돼. 그렇다고 우리가 사무처리 규정을 이걸 그냥 다른 거 공부 안 하고 이것만 달달 외우고 있을 수 없어. 그럼 떨어져요. 그러면 오히려. 알겠죠? 100점 높은 거부터 해야 돼. 우리는 수험생이잖아. 수험 전략적으로 봐야지. 그죠? 수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1, 2, 3번으로 갈 거다. 워크북도 얘들을 분석하는 거라고. 90점을 분석할 거라. 그렇다고 나머지 10점에서 무조건 빵점이다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요즘 나오는 추세가 어느 정도는 감으로 몇 점 받을 수 있는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90점을 현실적인 만점으로 일단 보자라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올 거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뭐 교재나 강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거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아마 이걸 보고 계실 건데 박준범과 합격하기라고 해서 이제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알람하고 구독 설정을 해두시면은 제가 이거를 강의나 이런 교재나 강의 준비 이런 거를 제가 뭐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뭐 일과 후 당연히 일과 중엔 저도 이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고 뭐 일과 후 밤 시간이나 주말 이럴 때 강의나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을 충분히 저도 이제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죠. 계속 이제 전업으로 제가 계속 이걸 하면서 강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뭐 한 번에 모든
뭐 강의 이런 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잠깐 여담으로 하면 제가 원래 객관식 있죠. 이게 객관식까지 이제 문제은행이나 이제 뭐 기출문제 이런 거 분석까지 해서 이거까지 강의를 이제 여러 개 되면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제가 일단은 이제 일단 주관식 여기 원래 하던 워크북 요 라인부터 일단 좀 완결을 하고 시간이 되면 허락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객관식은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알람을 해두시면 제가 문항별로 강의를 준비해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시험이 이제 10월 시험인데 지금은 아직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있죠. 시간이 있긴 하지만 제가 가능한 한 이제 준비되는 대로 빨리 해서 올릴 거야. 뭐 문항별로 쪼개서 올릴 겁니다. 예를 들면 뭐 2번 뭐 법인세 법인 신고다. 그러면 뭐 큰 문제 2번에 물음 1, 뭐 그 손익 귀속 시기, 물음 2, 뭐 대손 충당금, 물음 3, 감가상각비 이런 식으로 물음별로 올릴 거예요. 클립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게 자 그렇게 이제 올릴 예정이니까 최대한 제가 빨리 해서 올려드릴게요. 천천히 기다려주시고 알람 설정해 두시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식 공부하시면서 자 일단 여러분 2021년 9월 현재 제 조사위원 워크북은 일단 지금 6건이 있습니다. 6건 6건 지금 오늘 올려드린 그 워크북 6권까지 해서 6건이죠. 자 여러분 1권, 2권, 3권, 4권, 5권은 회차를 보시면은 여러분 60회, 59회, 58회, 57회, 61회 이렇게 돼 있었어. 제가 작년에 지금 2021년이죠. 20년에 조사요원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회계 쪽 강의를 좀 많이 한다고 조사요원 강의를 업데이트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62, 3, 4회에 대한 지금 그 워크북이 없죠? 비어 있는데 요것도 일단 이거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65회 가장 최신 거는 지금 했고 추가적인 이제 그거는 추가적인 비어 있는 62, 3, 4회차 같은 경우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제 제가 만들어 가지고 64부터 만들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올라가 있는 건 이렇게 6건이죠. 자, 6건입니다. 일단 우린 이걸 할 거예요. 마지막 6권. 이거를 지금 유튜브에 지금 이제 이어서 다음 클립부터 이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이 강의가 65회부터 올라갈 거고요. 가장 최근 시험이죠. 21년 6월 19일에 친 시험이잖아. 요 시험. 여러분들이 요걸 한 회차를 강의할 거고요. 자,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64, 63, 62를 제가 시간이 되면 준비를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10월달 시험이니까 제가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들 공부한 진도가 빠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들 뭐다? 일단 이거부터 봐야겠지? 6권. 당연히 이거부터 정복을 하시고요. 다음은 만약에 64, 63, 62가 여러분들이 혼자 보거나 다른 교재에서 뭐 찾아서 못 본다. 그럼 제 걸로 본다면 일단 이거부터 보세요. 61에 그죠? 가장 최근 거부터 보라니까. 그리고 다음 3번 이렇게 순서는. 그죠?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뭐 4번, 5번, 6번 이렇게 요 6번을 다 보시면 가장 좋아요. 아시겠죠? 순서는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62, 3, 4회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니까 일단 완성되어 있는 65회부터 1권으로 처음으로 6권을 처음으로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순서는 제가 지금 순서 적어드린 거 이대로 공부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역량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어디까지나 할 수 있을까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자,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야, 개정세법이 반영이 안 돼 있잖아. 맞습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그 개정 65회 같은 경우는 개정세법이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뭐 워크북 막 3권, 4권 같은 경우는 17년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좀 많이 바뀌었겠죠. 특히 소득세 쪽이 조금 바뀌었을 텐데 그럼 요거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 그 개정세법을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개정세법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8년도에 뭐 자녀세액 공제 같은 게 좀 바뀌었죠. 그때 우리가 그 국가에서 이제 아동 수당 있죠.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거 6세 이하 주면서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그 부모님한테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이렇게 주는 거 생겼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자녀세액 공제랑 중복되는 거를 이제 배제하려고 7세 이상만 자녀세액 공제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막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죠? 특히 소득세 쪽이 이런 변화가 많죠. 우리가 이제 매년 그 바뀐다고 하면 세법이 바뀌는 게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그렇게 많이 안 바뀐다고 보셔도 돼. 2번, 3번 가장 메인이잖아. 100점 중에 60점 차지하는. 그죠? 3분의 2를 차지하는 법인세는 거의 그냥 잘 개정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특히 우리 시험에서 법인세도 많이 바뀌어요. 세액공제 쪽도 바뀌는데 우리 시험에서 무슨 중소기업 특례 세액공제가 바뀐 게 우리 시험에 영향을 주고 아니래. 우리 세액공제 안 물어본다고 법인세에서. 법인세는 특징이 있어.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수험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세법의 개정세법을 알아야지. 근데 우린 지금 수험생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야. 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쪽에 저도 놓치는 거 많죠? 당연히 그렇겠죠. 저도 최선을 다하지만 놓쳐가지고 이거 반영 못했다 막 이런 것도 생기는데 대세 지장 없다. 대세 지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소득세도 그냥 제가 요 강의 했던 거 있잖아. 2년 전에 했던 요 그 강의랑 팟빵 오디오 강의 있죠? MP3 강의 있잖아. MP3 강의. 팟빵에서 박주모 치면 여기 나옵니다. 무료 강의 있으니까 이걸 들으시면 되고 지장 없습니다. 합격하는 지장 없어. 제가 사실 작년에도 조사위원 그 제가 문의 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개정세법으로 다 바꿔가지고 최신 회차까지 해드리면 되는 좋은데 그냥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그 관장님 우리 그 조사위원 합격하려면 그냥 상관없습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거 그냥 뭐 제가 시간이 없는 것도 맞죠. 없어가지고 못한 것도 맞는데 뭐다? 개정세법 한 2, 3년치 반영을 제대로 못했어도 우리가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험 수준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조특법이나 이런 거, 예를 뭐 우리가 전문가 시험 있잖아. 회계사나 세무사 쪽에서 나오는 전문가 시험이라면 뭐 조특법이나 우리 법인세 세액공제도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게 반영이 해야지 우리가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우리 시험은 안 그래. 법인세가 특히 더. 법인세는 과표단계까지만 사실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뭐 과표단계 이런 말도 잘 못 알아들어도 돼요. 그냥 결론은 저를 믿고 가셔도 된다는 거야. 아직 반영이 안 됐더라도 일단 여기 1번 이거는 반영이 다 됐으니까 이대로 그냥 들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2번, 3번 공부하실 분들은 그냥 뭐 작년, 재작년 세법이긴 하지만 법인세는 크게 변동 없고 소득세도 끝에 작은 세액공제 퍼센트라던가 세액공제 대상 이런 게 조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대세에 지장 없다는 거야. 우리 시험 목적으로 대세에 지장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100점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그러다 보면은 탈난다니까.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뭐 개정세법 다 좋고 하죠. 오타 없이 그렇게 뭐 수정할 거 다 수정하고 100%로 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뭐다? 일단 요거 1번 65회차 21년 개정세법 반영되어 있는 거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부터는 2권 3권 해가지고 61회 60회를 그냥 뭐 개정세법 반영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존에 올라가 있던 그 교재 그대로 해도 여러분 분명 합격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합격을 하셨고 많은 선배님들이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세요. 믿고 가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시간과 그게 여력이 되는 한 계속 만들 겁니다. 64회도 이제 뭐 시간이 되는 대로 65회 강의가 일단 끝나야겠죠. 강의 끝나고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밤이랑 뭐 주말에 이렇게 준비해서 할 거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교재 볼까요? 교재. 여러분 교재는 출력 다 하셨죠? 여러분 지금 생각나래 커뮤니티 우리 내부 커뮤니티죠. 생각나래 커뮤니티 여기 박준범과 합격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 자 생각나래 들어가셔가지고요. 제일 그 상단에 위에서 상단 탭 중에 열린 세상 누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티를 누르시면은 자 화면이 있잖아요. 화면이 있는데 그게 검색창처럼 안 보여. 칠판 모양의 화면이 있는데 그게 그냥 사진처럼 그림처럼 보이는데 그게 검색창입니다. 화면 가운데 칠판 모양 그림이 있어. 그게 검색창이거든요. 거기에 제 이름 써주시면은 커뮤니티 나옵니다. 바로 그냥 가입돼요. 가입하기 누르면은 그냥 가입되기 때문에 가입하셔가지고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제가 65회차 같은 경우는 교재 종류를 두 가지로 올렸습니다. 두 가지. 그죠? 1번은 뭐예요? 필기가 되어 있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기하는 노력을 제가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뭐 필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강의를 할 건데 그거를 다시 한번 옮겨 적고 이런 게 좀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공부를 하실 때는 한 번은 써보시되 최종적인 필기는 필기 노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필기까지 되어 있는 강의 수강용 조사용 노트북 6권 있고요. 그 밑에 파일은 뭐예요? 필기 없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여백, 우측 여백. 이거는 뭐다? 원래 제가 워크북을 만들었던 워크북이라는 거 이름 자체가 혼자 연습한다는 거잖아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워크북이라는 이름의 그 연습용 책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비어 있습니다.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왼쪽 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게 복습용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수강하면서 혼자 거기에 필기하셔가지고 본인만의 필기 노트를 만드셔도 되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올려드렸으니까 일단은 강의 수강료만 출력하셔도 수강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사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고 제가 필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웬만한 거는 이렇게 그 칠판에 여기 띄워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필기하고 있죠? 필기해가지고 보여드릴 거니까 하시면 되고요. 자, 강의. 그럼 강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 채널에서 그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유튜브 채널에서 그냥 박준범 검색하시면은 박준범과 합격하기라고 진행이 되고 아마 그 재생 목록 이름은 박준범과 조사요원 합격하기라는 재생 목록을 만들 거예요. 지금은 없고 아마 제가 만들어서 올릴 건데 지금은 박준범과 회계실무 합격하기만 있을 겁니다. 재생 목록이 조사요원용으로 목록을 만들어서 올릴 거고 자, 여러분 기존 오크북 1권에서 5권 제가 2018년, 19년 초부터 만들고 있는 조사요원 MP3 오디오 강의는 지금은 어디 있죠? 이게 팟빵에 그 스마트폰 어플이에요. 뭐 PC에서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어디서든.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폰 어플 팟빵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서 박준범 검색하시면은 60, 그 오크북 1권부터 5권까지 강의가 다 MP3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화면은 안 보이지만 제가 강의를 할 때 이게 오디오 강의라는 전제를 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오디오 강의 들으면서 교재만 출력해서 들으시면은 자 오른쪽 페이지 뭐 32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뭐 여기를 보세요 네 번째 문장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작년 재작년에 뭐 이미 20년 19년 이때 충분히 오디오 강의로도 이제 수강하시고 합격 다 하셨기 때문에 혹시 지금 추가적인 지금 65회차 이 워크북 6권을 다 마스터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뭐 워크북 1권, 워크북 5권 이렇게 보겠죠. 워크북 5권, 워크북 1권을 보실 때 팟빵 오디오 강의를 수강하셔도 충분히 도움 받으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열심히 하시면은 오디오 강의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순차적으로 유튜브로 뭐 기존에 있던 강의도 업데이트 할 거고 업데이트 못했던 교재도 새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은 업로드 해 드릴게요. 자, 강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어지는데 이제 마무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유튜브 강의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조사요원 강의는 뭐 따로 기본 강의 뭐 이렇게 나누지 않고 교재 구성 자체가 여러분 그냥 올인원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올인원 강의 구성.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뭐다? 목표는 2교시 실무지, 2교시 실무, 주관식에서 여러분 뭐다? 최소 50 이상. 여러분 이게 뭐 내가 나는 절반만 할 거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노력을 해도 뭐랄까 제 강의를 그냥 한 회차분만 이 유튜브 강의 지금 65회를 할 건데 1회차분, 2회차분 정도만 충실히 하시고 복습하시면은 최소 50 이상은 받을 수 있게 목표로 하자는 거야. 물론 여러분 뭐 60, 70, 80, 90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뭐랄까 우리는 합격을 최소 합격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 고득점 수석 이것도 물론 되면 너무 좋겠지만 잠깐만요. 지금 잠깐 화면이 잠깐 제가 해가지고 잘 나오나 확인만 하고 잘 되고 있죠? 지금 일시적으로 잠깐만 화면이 모니터가 다운돼가지고 소리 확인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오고 있죠? 네. 자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뭐다? 아까 드리던 말씀. 자 2교시에서 최소 50 이상 확보하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도 유튜브 제 강의 이번 준비하는 거 워크북 6권 정도 시간이 근데 꽤 들어갈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야 저것만 들으면 되나 하지만 강의 시간이 꽤 될 겁니다. 기본 이론부터 설명하기 때문에 최소 50 이상 60, 70, 80, 90도 오케이. 우리는 목표는 합격. 최종 합격이잖아. 최종 합격. 그죠? 1교시 플러스 2교시 해서
120 이상을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최소 50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고 여러분의 목표라고 합시다. 물론 여러분 약속해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해 놓고 6권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5권, 그 다음에 1권 최소 요 3회차분 있죠. 그리고 여러 개 되시는 분은 아까 전에 워크북 2, 3, 4권까지 다 그렇게 보시면은 뭐다? 저는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70, 80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제가 봤을 때 두 회 차분 정도만 하면은 한 50 이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옆에 주변에 수험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 결과도 막 이제 보고 뭐 그런 걸 보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오리엔테이션이니까요. 지금 들어주세요. 자, 올인원 강의 구성인데 여러분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1, 2, 3 스텝 1, 2, 3라고 해서 일단 처음에 초심자를 가정해서 일단 여러분 기본 이론하고 이제 필요한 세법만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무슨 개론 수업 하듯이 세법 개론 수업 하듯이 막 뭐 장황하게 막 엄청 길게 모든 걸 다 수업하지 않을 거고 제가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그럴 게 없고요. 정말 필요한 거 있죠. 우리가 수험에 필요한 딱 그 이론 부분만 정리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해를. 필요한 부분은 무조건 외우라고 하면 안 외워지잖아요. 이해가 돼야 외우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요거는 여러분 뭐 암기도 수반이 돼야 돼 우리. 세법은 특히 더 이해도 하고 이런 취지로 의해서 이런 이제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 이해되셨으니까 요거 암기하고 갑시다. 요거 외웁시다. 요런 거 설명드릴 거예요. 외우고 설명을 충분히 드릴 겁니다. 그게 스텝 1이에요. 스텝 1이고 스텝 2는 여러분 뭐다? 실제 문제 풀이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 연습장처럼 이렇게 다 쓸 거야. 뭐 장부에 뭐 100원이고 뭐 세법은 어떻게 계산했고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세무 조정이 어떻게 돼요. 이게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자, 풀이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론을 1번에서 배운 이론을 어떻게 이게 기출문제 숫자로 적용되는지 2번, 두 번째 스텝 2에서 이걸 확인하시고 스텝 3번은 뭐다? 자, 우리는 여러분 수험생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양식도 정해져 있어. 조사위원 같은 경우는 답안 양식도 정해져 있다고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뭐 과세 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 이런 거 정해져 있어요. 그 쓰는 방법까지 가산 조정이니까 바로 문제 풀이를 2번에서 하고 나서 바로 답안 서식을 펼쳐서 자, 요걸 여기 옮겨 적읍시다. 송금 불산입이니까 가산 조정이어야겠죠. 자, 뭐 계정명은 이걸로 하고요. 과목명은 이걸로 하고 숫자 적고 소득 처분은 뭐 이걸로 합시다. 유보 여기 유보 적는 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고 최종적으로 답안 서식이 완성되면 완성된 거를 마무리하는 것까지 합계를 내서 다른 답안 양식이 어떻게 이어지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세액 계산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작성 요령까지 답안 서식 작성 요령 설명이 3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정된 지구전이잖아 지금. 우리가 모든 세법, 법소부 여러분 개론 책 봤죠? 막 2000페이지, 2000페이지 이만큼 되잖아. 이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를 집중적으로 해. 그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 하되 뭐다? 그 주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잡고 간다 이거예요. 우리의 슬로건은 한정된 주제를 압축시켜서 정복한다 이거야. 대손 충당금에 다른 우리가 법인세를 다 모르더라도 대손 충당금 예를 드는 거예요. 아까부터 대손 충당금 그냥 자꾸 생각나서 제일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을 예로 든다고 하면 대손 충당금이 어떤 취지로 지금 이게 이 세법이 이루어져 있고 이게 우리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답안을 어떻게 쓰고 우리가 기출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론, 풀이, 답안 쓰는 것까지 스텝 1, 2, 3를 모두 다 하고 가자는 거야. 모두 다 알 수 있게. 자, 그런 방식으로 강의할 겁니다. 자, 교재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진행을 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지금 1시, 1시간 4분? 5분이 됐는데 뭐 빠른 배속으로 들으시든 사실 필수적인 건 여러분 제가 밑에 정리 다 해놨잖아요. 그죠? 여기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쭉 오버뷰 그냥 전체를 한번 쭉 조망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조사요원 시험 대비 전략 이렇게 해서 마치고 이어서 다음 클립
클립별로 올라갈 겁니다. 모든 클립이 한 방에 다 올라가진 않을 거고 제가 준비되는 대로 차근차근 올려드릴 겁니다.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클립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